1408년 태종은 전국에 금올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 사신으로부터 공녀를 데려오라는 황제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조선 조정에서는 임시기관인 진원색을 설치하고 공녀로 보내 나이 어린 처녀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으로 선발된 5명의 공녀들은 명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명나라 영락제와 선덕제 때 7차례에 걸쳐 114명의 조선인 여자가 공녀가 되어 명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명나라에 더 예쁘고 더 많은 여자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먼 조선에까지 와서 공녀를 바치라고 했던 것일까요? 공녀를 차출해간 제일 큰 목적은 궁녀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명나라에 가서 궁녀가 되었죠. 또한 공녀와 같이 내시들도 굉장히 많이 끌려갔었습니다. 내시들 역시 궁에서 황간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죠. 사실 조선이든 명나라든 대부분의 백성들의 여성들은 궁녀가 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궁녀를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궁녀가 되면 사실상 노예나 다름이 없어 주구장창 일만 했고 평생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했으며 주어진 업무 또한 중노동의 일이었죠. 또한 궁녀가 된 후에도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일쑤였고 어쩌다 왕의 승을 입은 궁녀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았으며 대부분의 궁녀들은 평생토록 왕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궁에서 죽어라 일반해야 했습니다. 다만 궁녀가 되면 의식주는 해결이 되었는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긴 집에서는 입이라도 하나 줄여볼 심산으로 딸을 궁으로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골치 아픈 궁녀 뽑는 일을 조선에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선에서는 조선에서 필요한 궁녀들도 뽑아야 했고 가끔 명나라의 궁녀도 뽑아야 했으니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죠. 조선에서도 궁녀가 하기 싫은데 먼 명나라까지 가서 궁녀를 하라고 하니 당연히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녀로 차취되기라도 한다면 평생을 부모 형제와 헤어져 머나먼 이국 땅에서 끌려가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건 바보 아닌 이상 하기 싫었겠죠. 그래서 사신이 올 때면 사람들은 딸을 얼른 아무 남자랑 결혼시켜버리거나 몹쓸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딸을 어디론가로 숨기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공녀를 징발해가는 경우가 잦다 보니 딸이 태어나면 딸을 낳았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으며 딸의 머리를 깎아버리기까지 했죠. 그만큼 공녀로 징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으며 공녀 선발을 피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녀로 차출된 여성이 신세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허다했죠. 대다수의 공녀들은 백성들에게 차출이 되었지만 양반들의 딸들을 포함시켜서 공녀를 보내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귀족 가문의 딸들도 공녀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어쩌다 공녀로 끌려간 여자가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에 첩이 될 때도 있고 황제의 후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그렇게 1408년 태종이 처음으로 명나라로 공녀를 보냈고 이후 3차례에 걸쳐 40명의 공녀가 더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또한 세종 때는 4차례에 걸쳐 74명의 공녀를 더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공녀를 뽑힌 귀족집 여성이 있으면 그 여성을 모실 여종들도 같이 보내졌습니다. 조선시대엔 양반 가문에서 공녀로 차출된 처녀는 16명밖에 없었지만 그 처녀들을 모실 여종이 48명이나 되어 함께 명나라로 보내졌고 궁에서 술을 담그거나 젓갈, 두부 등을 만드는 집찬녀 42명, 황제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가무녀 8명까지 가게 되었죠. 명나라 황제 중에서 특히 영락제는 상냥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조선의 여자들을 좋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영락제 통치기 동안 사신을 여러 번 보내 공녀를 데려오도록 했었습니다. 1407년 영락제의 본처인 인효서 황후가 사망했고 다음에 명나라의 공녀가 바쳐졌는데 그중 권씨라고 하는 공녀는 영락제가 매우 총애해 현인비에 봉해졌고 명나라 역사서 명사 후비전에 기록된 유일한 조선 여성이기도 하죠. 그러나 공녀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심했던 건 고려시대 때 원나라 간섭기인데요. 충렬 왕 때부터 공민왕 초에 이르기까지 80여 년 동안 기록된 것만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문에 따르면 공녀를 많이 데려갈 때는 한 번에 40에서 50명이나 된다고 했으니 고려시대 억지로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에 따른 것일 뿐이고 비공식적으로 원나라의 사신이나 귀족,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공녀를 차출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나라의 사신이 한 번에 500여 명의 공녀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공려들 대부분은 이역만리 남의 땅에서 평생 돌아오지 못한 채 궁녀나 노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굳은 일을 하며 보냈고, 어쩔 때는 황제가 죽으면 같이 순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녀들은 평민들의 집안에서 차출되었으며 고려 귀족의 여성들 또한 차출되기도 했지만, 귀족 여성들의 경우 그에 맞게 원나라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지극히 드문 일이었고, 또한 기황후같이 공녀로 원나라로 가서 황제의 눈에 띄어 후궁에서 황후가 된 경우도 있긴 했었죠. 덕분에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은 동생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고려에서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 일부러 딸이나 여동생의 공녀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녀들과 내시들은 원나라의 고려의 풍습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옷이나 신발, 모자 등의 복식과 만두와 약과 떡 등의 음식, 고려 청자와 나전 칠기, 고려의 종이와 먹 등의 고려 고유의 문화는 급속도로 원나라에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양이라 불렀죠. 고려 충렬 왕 때부터 조선 세종 때까지 있었던 공려를 요구한 일은 세종이 직접 명나라에 요청해서 결국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다 조선 중종 때 다시 나타나기도 했지만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죠. 공려라는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이국이 원나라 인종에게 올린 공려 폐지 상소문을 보면 그 폐해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신이 오면 나라 전체가 소란스러워 닭이나 개까지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를 모아놓고 선별을 하고 먼저 사신에게 바쳐서 욕심을 채워주면 그 여자가 미인이더라도 놓아주고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한 여자를 데려갈 때마다 수백 집을 뒤지는데 오직 사신이 하자는 대로 할 뿐이요, 황제의 명이라 아무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을 때 40에서 50명에 이르렀습니다. 선발이 된 처녀의 부모나 일가 친척은 서로 모여 통곡하여 밤낮으로 곡성에 끊이질 않으며 국문에서 송별하는 곳에 이르러 옷자락을 붙잡고 발을 구르며 넘어져서 길을 막고 울부짖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도 있으며 근심 걱정에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먼 자도 있습니다. 라는 가슴 아픈 내용이 수없이 적혀있는 내용의 상소문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던 국가가 그러지 못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몬 정말 가슴 아픈 역사네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 공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환양년이라는 말은 서방지를 하는 여자로 풀이되는 환양과 여자를 낮잡아 쓰는 말인 연을 합친 말인데요. 예전부터 우리는 몸을 함부로 하는 여성을 가리켜 환양년이라 부르며 비하하곤 했습니다. 환양년이라는 말이 생겨난 여러 설 중에 하나는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의 환양녀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환양녀라는 말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는 1637년 인조 15년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는 한양을 향해 파죽지세로 빠르게 남하했죠. 청군을 막을 수 없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했지만 성내 물자가 떨어져 버티지 못하고 끝내 항복하고 말았죠. 전쟁에서 패한 인조는 청해 황제에게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역사에 기록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지만 슬프게도 전쟁의 비극은 인조의 굴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군에 의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수많은 조선 백성이 머나먼 청나라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포로가 된 백성을 제외하고도 노예로만 60만 명 이상이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당시 청군은 조선 여성들을 사로잡는 것에 몰두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을 잡게 되면 겁탈도 했고 첩으로 삼기도 했으며 또한 노예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고 판매를 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잡혀온 여성들은 온갖 치욕적인 능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청나라 남자들에 의해 몸을 유린당하고 재미를 타본 청나라인들은 조선 여자들을 노예로 팔았으며 또한 청군 장수들의 첩이 되기도 했는데 자신의 남편이 첩을 데려온 것을 질투했던 청군 장수의 본처들 중에는 끓는 물을 퍼부었던 자도 있었다고 하죠. 조선의 여인들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돈을 바쳐야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돈이 있는 자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으나 가난한 백성은 그럴 수 없었죠. 돈을 치르고 백성을 구해오는 것을 속환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은 국고를 풀어 백성들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 사람들의 만행으로 인해 속환도 쉽지 않았는데요.
속한 금액을 합의보고 훗날 만났을 때 청나라 사람이 약속과는 다르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자 잡혀있던 여자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청나라 사람들은 그 여인의 시신을 다시 돈을 받고 팔았고 그렇게 시신만 사가지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환되어 돌아온 후로도 그녀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향에 돌아온 기쁨도 잠시 그녀들에게는 환양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것입니다. 환양녀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 되지만 조선사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죠. 특히 사대부의 유부녀들은 정절을 잃었으므로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을 금하는 분위기에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일반 백성들의 상황도 비슷했는데 그러다 보니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숨어 사는 여자들도 많았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문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화로 인조 16년인 1638년 부원군 장유와 승지 한의겸이 조정에 올린 호소문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호소를 하는데요. 장유는 며느리가 속환되어 왔으나 조상의 제사를 차마 받들 수 없으니 외아들이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는 호소문을 올렸고 그와 상반된 호소를 한 한의겸은 딸이 속환되어 왔는데 사위가 딸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려고 하니 그것을 막아 주시길 간청하옵니다 라는 호소문을 올렸죠. 이 둘의 상반된 호소 앞에 조정의 논의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면 고향으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원귀가 될 것이라 반대했으며 다른 신료들은 잡혀간 것이 본심은 아니나 이미 정절을 잃어 대의가 끊겼으니 억지로 결합하게 할 수 없다며 이혼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고민에 빠진 인조는 처음에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환양녀들이 돌아와서 홍제원의 물에 목욕을 하면 정절을 잃었던 몸이 다시 깨끗해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청나라에 끌려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거나 내쫓는 것을 금지했었죠. 그러나 환양녀라는 이유 대신에 품행이 좋지 못하다는 등의 다른 핑계를 대며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날이 갈수록 이혼을 허락하라는 공세가 거세지게 되면서 이에 결국 1638년 6월 조정은 재결합을 원하는 사람과 이혼을 원하는 사람 모두 소원대로 해주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대부 집안에서 환양녀 출신 며느리를 내치는 걸 인정해주자는 조처였고 결국 수많은 환양녀가 버림을 받는 비극이 속출하게 되죠. 일부 사대부들은 자신의 아내 혹은 딸과 며느리에게 자결을 독촉했고 환양녀라는 꼬리표를 붙여하대 했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온 환양녀들은 조선에서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환양년이 낳은 자식은 오랑캐의 자식이라 하여 호로자식이라 칭하며 아이까지 멸시하게 되죠. 조선의 여인들은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며 자신들의 죄가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정절을 지켜보이고자 했습니다. 강과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은 여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스스로 목을 매거나 칼로 찔러 죽는 여인들이 넘쳐났다고 하죠. 명분으로 인해 벌어진 전란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또다시 명분으로 죽어나가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병자호란으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결코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이죠. 나라가 약해 포로로 끌려가 온갖 능욕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겨우 돌아왔지만 시대는 정절을 강요하며 환양녀라는 단어의 참뜻이 퇴색되게 됩니다. 이 말은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성관계하는 여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변질되고 중국의 기녀를 뜻하는 환왕과 발음이 유사하기도 해서 환양녀는 환양녀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고 하죠. 이건 사실 환양녀의 어원설 중의 하나이기에 병자호란의 폐해에서 유래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겪었던 아픔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이라고 하죠. 청나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역시 여성들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청나라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조선인 모두에게 외면받은 환양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에는 돌싱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인지 이혼과 재혼이 예전처럼 치부가 되는 사회가 아니죠. 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혼한 연예인은 TV에 나올 수조차 없었고 이혼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혼을 하면 이런 황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태종 13년이던 1413년 태종은 전국에 이름난 효부와 연려를 추천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도나도 믿겨지지 않는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을이나 가문에서 연려가 선택되면 세금 혜택이나 여러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효부나 연려로 선택받기 위해 억지로 손가락을 잘라 효부인 척 사연을 올리기도 했고, 안동의 김씨 부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스토리를 조정에 올리기도 했죠. 연려란 굳은 절개를 가졌던 여성들에게 붙였던 말인데요. 이 연려들은 굉장히 잔혹한 삶 또는 죽음을 강요받았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때의 여성들의 지위는 꽤나 높았죠. 여성들에 대한 제약도 많지 않았고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일찍 사망했을 때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 또한 별일 아닌 일로 여겨졌죠. 삼국시대 때는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 이에 많은 남자들이 일찍 죽었지만 연려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 걸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이 정절을 지키느니 수절을 지키느니 하는 말은 그리 흔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고려 말부터 여성의 정절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학이니 성리학이니 하는 학문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죠. 성리학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충, 효, 열이었습니다. 열이란 바로 절개를 뜻하며 정절이나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죠. 연려라는 단어는 중국 전국시대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바로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난 뒤 유교적 가치관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자로부터 강제로 겁탈을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여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녀는 정절을 잃은 더러운 여자가 되어 손가락질 받은 것입니다. 성종은 여성이 절개를 잃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라고 할 정도였으며 거기다가 경국대전에 여성의 재혼을 법적으로 금지시켜버리는 법률을 넣어버렸죠. 행여나 남편을 잃은 여자가 비밀리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거나 재혼을 한다면 그녀의 자식은 양반의 신분이어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으며 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더욱더 유교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 언문 삼강행실 연려도 연려전, 여칙, 여훈 등의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하기도 했죠. 또한 정절을 지키고 이를 몸소 실천한 여자들에게는 연려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 연려가 나온 마을 입구에는 그녀를 기리고 칭송하고자 연려문이라는 기념문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조선에서는 연려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연려란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연려로 뽑히고 연려문이 세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죠. 조선 초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찍 사망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만 않으면 연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의 3년상을 하는 게 당연시되었고 그 이후에도 평생을 상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이 남편을 잃은 과부임을 드러내고 다녀야 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과부들을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는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부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유교적 질서관이 흔들리게 되자 조선 조정에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겪으며 목숨을 바쳐 부모님을 구한 효자의 사례나 남편을 위해서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연려들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내 포상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여자가 절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나라에서 상을 준 것입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마냥 여긴 것이 어이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나 연려를 배출한 가문은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연려의 집안의 정문이라는 문을 세워줬으며 그 집에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게다가 집안에 젊은 남자가 있으면 벼슬을 내려주기도 했죠. 이 혜택들은 후손들에게까지 지속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려로 꾸며 신청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이 포상을 노리고 가족들이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에게 각종 방법으로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고 심지어 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잔인하게 괴롭히기도 했으며 더 막장인 경우는 가족들이 과부가 된 여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몰래 동네 남자들을 시켜 과부를 집단으로 겁탈하도록 했고 이 충격으로 과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끔 하는 인간임을 포기한 사악한 행위도 일삼았죠.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료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연료에 대한 보고가 엄청나게 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성혜영이 쓴 절부변 부인전에는 수군절도사 이유수가 병에 들어 쓰러지자 그의 아내이던 변씨가 자신의 다리를 베어 그 피를 남편에게 먹였고 하지만 남편이 사망을 하자 변씨는 스스로 독약을 먹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실학자 안정복의 연려숙인조 시정문에는 병조 저랑을 지낸 정광훈의 아내 조씨는 남편의 3년상을 다 치르고 나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가족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다시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죽고 나서 스스로 목을 찔렀다던가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굶어 죽었다던가 하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올라온 것이죠. 이 중에는 허무맹랑한 스토리도 많아서 진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으면서 정절을 지켰거나 남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여성들이 연료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전란의 화마가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도 정조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인들,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등을 먹여가며 남편을 살린 여인들 역시 연료로 인정받았죠.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환양녀들에게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가족들이나 남편, 아버지에게 버림받거나 죽음을 강요받았죠. 이렇게 연려, 정절, 절개라는 것들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진 것입니다. 이에 다산정약용은 남편이 죽는다고 해서 여자가 따라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여자만 불쌍해질 뿐이다. 또한 재가를 하지 못하는 과부는 생활력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며 연려에 대해 반대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과부에게 가해진 죽음의 강요는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고 연려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는 결국 1894년 갑오개혁 때 여성의 재혼을 허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려라는 명칭은 비록 사라지게 되었지만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근까지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았죠. 지금은 성격이 맞지 않거나 해서 이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해졌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조선시대 때 남편일은 과부들에게 강요된 희생과 고통, 연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선조 때 애종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중술과 가무에 뛰어났고 아름다워서 그런지 많은 연회나 잔치에 불려가 높은 직책의 고관대작들과 어울려 당시 최고의 고급 기생으로 치는 여자였죠. 그런데 선조 33년 6월 중전이 병에 들어 의술이 특출났던 애종을 불러 진료하고자 했지만 애종이 마치 기생이나 창부와 비슷한 행실을 하고 있으니 권례에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선조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최고의 기생으로 치던 여자에게 기생처럼 하고 다닌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애종이라는 여인의 직업이 기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직업은 의녀였습니다. 그녀는 의학과 의술에도 능통했고 다른 의녀들과는 다르게 부인병에도 특출났던 여인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평소 행실을 트집 잡혀 의녀의 명부에서마저 제적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의녀였지만 어쩌다 이런 기생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있었던 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궁녀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의녀의 기록이 전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의녀라는 직업이 조선시대 때 처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 때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남녀들의 접촉조차 기피하던 시대였기에 남자 의사가 양반집의 부녀자 손목을 잡고 맥을 짚거나 몸을 더듬으며 혈자리를 찾고 거기에 침이나 뜸을 놓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거기다가 출산을 돕기 위해선 여성 의사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여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양반집 여인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부끄러움에 남자 의원의 진료를 받지 않다가 결국 사망하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허도의 건의에 따라 관비들에게 의술을 가르쳐 여인들이 걱정 말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처음엔 어린 관비 중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고작 5명만 의녀가 되었지만 의녀를 찾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계속해서 추가로 인원을 뽑았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의녀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죠.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실력이 출중한 의녀들만 내의원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해민서나 활인서, 전의감 아니면 지방에 배치되어 병든 여성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관비들에서 차출의 글을 가르치고 의술을 가르치다 보니 시험에서 낙방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민서의 담으로 쫓겨났다가 여전히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다시 관비로 강등되었죠.
하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시험을 합격한 의녀들은 내의녀로 임명되어 녹봉을 받으며 궁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내의녀들은 국내에 대비나 왕비, 후궁들의 병을 보살폈고 그중 가장 뛰어난 의녀는 어의녀가 되어 왕을 보살폈습니다. 왕의 남다른 총애를 받았던 어의녀 중에서는 실록의 기록이 남은 인물도 있는데요. 그녀가 바로 중종 때의 어의녀 장금이죠. 이 어의녀 장금은 훗날 중종에게 대장금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은 허구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의녀 장금을 모티브로 만든 드라마였죠. 의녀들의 기본 쏘임은 바로 병자들을 돌보고 간병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의녀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했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일단 모든 처방은 의원이 했고 의녀가 직접 처방은 할 수 없었지만 높은 신분의 여인들이 병에 걸리면 직접 진맥도 하고 시침도 하는 등 의원 노릇은 기본이었고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는 조산원 일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의녀들은 여러 범죄 수사에도 동원이 되었는데요. 바로 현재의 여경 역할을 한 것이었죠.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남자들이 여자의 방이나 몸을 수색할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을 의녀들이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신 여부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여성 범죄자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임신을 했을 땐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형집행을 중지했었기 때문이죠. 또한 궁녀들이 죄를 지었거나 후궁 또는 어린 왕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끌어내는 것 또한 의녀들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궁녀들이나 후궁들은 왕의 여자이니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니 감옥에 갇힌 궁녀와 후궁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 또한 모두 의녀의 몫이었죠. 게다가 왕비의 능을 만들 때나 옮길 때도 남자들이 할 수 없었고 왕비와 후궁의 무덤을 지키는 일 또한 모두 의녀들이 도맡아 했으며 후궁이 죽어 그 제문을 읽는 것도 역시 의녀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끼리 혼인을 할 때 혼수가 너무 많고 사치스러워지자 의녀를 보내 혼수 물품들을 검사하게 했는데 이때는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집 부인들도 의녀들에게 꼼짝할 수 없었고 의녀들이 혼수 품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려주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또한 지방으로 내려간 의녀들은 아무래도 한양보다 열악했던 지방의 의술체계와 구급지식을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고 여러 의술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의관들이나 의원들이 자문을 받던 의녀가 있을 만큼 조선 의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 고객은 여성이었지만 그들의 의학 지식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백성들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의술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발돋움해 가던 의녀들이었지만 관비들이었기 때문에 천한 신분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녀들은 성종 말기부터 연산군 때에 이르러서는 각종 연회에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연산군은 의녀들에게 음악과 춤을 가르치라 명했고 국내에서 연회가 있을 때는 기생들과 함께 불려와 대신들의 수를 따르고 춤도 추며 음악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직업보다 신분이 더 중시되던 사회였기에 의녀들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양반들 눈에는 그저 잔치할 때 옆에 앉아서 술 따르는 천한 의녀 계집 정도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중종 때에 들어와서도 의녀를 의기라고 부르며 양반들의 연회에도 계속 불려나갔었는데요. 이에 중종은 더 이상 양반들이 사사로이 의녀를 잔치나 연회에 부르지 못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미 의녀들을 기생처럼 불러 데리고 노는 것에 맞들린 양반들은 계속해서 그녀들을 연회에 불렀습니다. 그런 탓인지 조정의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의녀를 개인적인 잔치에 불러내는 일은 끝내 근절되지 않았죠. 이후 의녀들은 약방기생이라고 불리며 양반들은 의녀들을 기생들 중 최고의 기생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의녀들은 의술을 익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양반들과 놀아나며 돈과 술에 찌들어 마치 기생처럼 각종 연회에 참여했으며 고관대작이나 그의 아들들을 꼬셔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의녀들은 궁녀들과는 다르게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의녀들의 최종 목표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양반들 사이에서는 돈만 밝히는 기생보다 똑똑한 의녀를 첩으로 들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의녀를 첩으로 삼으려면 여종 한 명을 관비로 넣어야 했고 그러면 의녀는 관비 신분에서 양인의 신분이 될 수 있었죠. 이후에 그녀가 낳은 자식 또한 천민이 아닌 양인의 신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평민들과도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신분제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의녀들의 신분은 결국엔 관비였고 심지어 보통의 관비들보다 더 천시되었죠. 그 이유는 의녀들의 직업 특성상 남자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약방기생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버림받는 일도 허다했죠. 예전 MBC 드라마 허준이나 대장금을 보면 의녀라는 직업이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비참했습니다. 비록 의녀들이 했던 일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글을 쓰고 읽을 줄 알 정도로 지식 또한 풍부했으며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들의 신분은 비천한 관비 신분이었고 약방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후부터는 더 천한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결혼도 쉽지 않았으며 그나마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애종이라는 의녀도 모든 일에 특출났던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결국 신분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죠. 그렇게 의녀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조선 후기까지 미천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의녀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인해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기를 꺼려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의사이자 간호사들이지만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매우 낮았고 신분 또한 가장 천한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던 의녀들이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 건 정말 애석할 따름이네요. 조선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뛰어난 의사였지만 대접은 가장 천한 기생 취급을 받았던 의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